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찍어볼 영상은요, 프린트, 세종어제 훈민정음 프린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시험 범위 들어가는 프린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했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타난 중세국어 현대국어의 차이점. 자, 이게 제목이죠. 세종어제 훈민정음 뜻부터 세종 임금 어자예요. 여기 한자로 여기 다 한자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세종 임금이 만든 훈민정음인데 훈민정음은 백성을 이게 백성이고요.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여기에 나타나는 여기는 이제 중세국어로 쓰여져 있겠죠. 여기는 중세국어와 지금 현대국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교과서에는 훈민정음의 그 맨 앞부분에 서문에 해당 우리 왜 책 보면은 저자의 그 말이 있잖아요. 머릿말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교과서 252페이지 관련된 문법적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문, 그리고 어휘, 문법, 표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문이 제일 양이 많거든요. 의문부터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여린, 히읗, 반치음, 순경음, 비읍, 아래아, 예디음 이 모두 사용되었다. 요거 개념인데요. 각각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린 히읗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씁니다. 히읗을 받침했습니다. 히읗. 참고로 히읗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초성이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치읓은 당연히 이렇게 씁니다. 티읕은 이렇게 쓰고요. 피읍은 이렇게 쓰겠죠.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순경은 비읍이라고 합니다. 아래아, 예디음이 모두 사용되었다. 프린트에 여기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여기 예디음으로 이렇게 가수원처럼 그 지도에서 가수원 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여린 히읗을 사용했죠. 훈민정음 할 때 음입니다. 자, 동국정운식 표기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린 히읗이 초성에 사용되면은 이걸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비는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수이, 쉬, 쉽게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요. 순경음 비읍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현재는 사라진 어려운 말로 소실이라고도 합니다. 소실된 문자 이렇게 5가지. 얘만 모음이고 나머지는 다 자음이죠. 나머지는 다 자음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1번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어두자음군 표기가 있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뜨들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어두자리고요. 어두자리에 군이 왔죠. 자음군이 비읍, 디귿 이렇게 자음군이 왔죠. 그래서 어두자음군이 쓰였다. 숨에도 여기에 비읍, 시옷이 사용되었죠. 이렇게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다. 표기되었다. 어두자음군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를 말합니다. 현대국어에는 이게 된소리로 변화했고요. 어두는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두의 자리에 온 비읍, 디귿, 비읍, 시옷, 디귿 이렇게 3가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된소리는 하나의 자음으로 어두자음군이 아니다. 이 현대국어에서 우리 된소리는 하나의 자음으로 배웠었죠. 우리 처음에 음문 배울 때 배웠었죠. 이게 이런 것들 다 하나의 자음이죠. 어두자음군이 아니다라는 거. 현대에서 봤을 때 자음군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개념 중에 이런 것들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자음군이 오는 거 어두에 오는 어두자음군이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만드는 거 설명을 할 때 글자 만들어진 원리를 설명할 때 연서와 병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연서는 이렇게 세로로 쓰는 걸 말하고 순경은 비읍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병서는 이렇게 옆으로 쓰는 거 똑같이 쓰면 각자 병서 똑같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거 온 경우 가로로 이렇게 다른 게 맞죠? 이건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28글자 안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시옷을 만들었으면 또 시옷을 옆에 쓰는 거니까 얘가 새로운 한 글자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비읍 디귿도 마찬가지고 비읍 시옷도 다 순경음 비읍도 안 들어갑니다. 28글자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 모음조화 철자. 모음조화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 이게 자죠. 한자로 자인데 이 뒤에 랄이었죠. 여기 때의 모음을 봐야 돼요. 자는 아래아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래아 들어간 라를 사용한 겁니다. 자를 이렇게 되죠. 랄과 를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지죠. 이건 이형태라고 합니다. 자, 모음조화 앞음절의 모음과 뒤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현상. 이게 모음조화의 정의입니다. 자, 양성 모음은 오, 아, 아래아가 있고요. 음성 모음은 우, 어, 으가 있습니다. 자, 찰싹, 철썩, 마가, 먹어 이런 식으로 15세기는 철저하게 지켜졌고요. 16세기부터 문란해져서 현재는 깡충깡충, 아름다워처럼 이렇게 섞여서 사용되는 문란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모음조화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다. 자, 그 다음 4번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요. 자, 펴 D로 나타납니다. 15세기 펴 D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D와 E가 함께 표기가 되면은 구개음화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지읒으로 바뀌죠. 구개음화는 이 계열 모음 앞에 디귿 티귿이 구개음 지읒 치읒으로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구디가 구지, 가티가 같이, 다티다가 다치다 이렇게 발음이 나죠. 근데 이제 현대는 이렇게 각 음절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디귿과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에 이가 만나는 건데요. 중세국어는 다른 게 중세국어는 이렇게 한 음절 내에서 디귿과 이가 만난 것을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이렇지 않아요. 현대국어에서 예를 들어서 잔디라고 하면은 이런 걸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한 음절 내에 일어나니까 이걸 잔지라고 안 하죠. 이런 것처럼 빌딩 뭐 이런 것도 딩이라고 징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디귿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음은 일어나는 부분에서 중세국어는 특이하게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개음화를 얘기를 합니다. 이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거기에 디귿이 있냐, 디귿이 있으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디귿이 없는 거. 물론 뒤에 이가 모음 이가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개음화 개념까지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 5번이요. 원순 모음화입니다. 원순 모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물이 수물로 되는 게 원순 모음화인데요. 개념이 원순 모음이 자, 순음은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이에요. 그러니까 비읍, 미음, 비읍, 피읍이 순음입니다. 그래서 얘네 순음이 이제 을을 만나는데요. 원래는 이 을가 이제 다른 데서 일어나는 건 얘기 안 하고요. 순음 아래에 오는 을가 원순음인 우로, 그러니까 원순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입술을 동그랗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우를 발음을 하면 입술이 동그래지잖아요. 입술이 그렇게 우가 되는 현상이 원순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원순 모음이 아닌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되는 변화하는 현상. 이게 원순 모음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풀인데 얘네가 원래는 중세국어에서 불물풀이었어요. 그러니까 으잖아요. 으가 우가 됐잖아요. 이게 원순 모음화입니다. 그래서 원순 모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스물이라든지 무지개, 원래는 무지개가 아니고 무지개였습니다. 얘네가 이제 그 원순 모음화 된 그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자, 두음 법칙이 뭔지 알아야겠죠. 이르고저 했을 때 이게 단어의 맨 앞에 오는 이 단어, 이걸 두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르고저가 이제 원래 15세기 때 표기 형태인데요. 얘가 이르고자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니은이 두음에 온 경우, 이런 경우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두음에 니은이 올 수 없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니은이나 리을이 올 수 없는 거, 혹은 니은이 오더라도 리을, 원래는 리을인데 이게 리을이 아니라 니은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두음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로자, 뭐 노동, 원래는 근로자가 가운데 있을 때는 로죠. 근데 맨 앞에 오면 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남녀는 원래 니은이었죠. 근데 얘가 앞에 오면 이응으로 바뀝니다. 여로 바뀝니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이 있다. 자, 방점이라고 하는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비분절 음운 중에, 비분절 음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 우리가 지금 자음 모음 이런 거에 분절 음운이에요. 자음 모음 같은 게. 그리고 비분절 음운은 이렇게 고저, 뭐 그다음 강약,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세기, 말의 세기 이런 걸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고저를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조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점, 점을 찍게 되면 사성점이라고 하고요. 이게 글자가 있으면 글자 왼쪽에 점을 찍는데요. 낮은 소리, 높은 소리, 얘네들은요 다 짧은 소리입니다. 짧고 낮은 소리, 짧고 높은 소리, 평성, 거성. 그래서 나하고 점을 안 찍으면 얘가 평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왼쪽에 점 한 개를 찍었죠. 이러면 거성입니다. 그 다음에 입성은 빨리 닿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방점과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방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받침과 관계 있는데, 받침이 기읍, 디귿, 비읍, 시옷인 경우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갑도라고 알아두면은 여기 기읍, 디귿, 비읍, 시옷이 다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입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이 찍혀 있는 게 얘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거성적인 입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고 높은 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빨리 닿는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입성인데, 입성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잘 안 물어봅니다. 그냥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성은 이제 현대국어의 장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얘만 긴 소리입니다. 방점 2개 찍었고요. 자, 그다음에 어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휘의 차이점. 자, 어휘는 의미의 변동을 알아두면 됩니다. 의미의 변동이 제일 큰 개념이고요. 그 아래 의미 이동,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의미 이동입니다. 의미 이동은 말 그대로 의미가 체인지, 바뀐다는 거죠. 어린이, 원래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 이런 뜻으로 바뀌었죠. 어여삐는 원래 가엾게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쁘게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여기 불쌍하게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X 쳐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의미 축소는요, 놈이 원래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자, 사람 중에서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의미가 축소된 거고요. 말싸는요, 언어 전체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의미 축소입니다. 의미 확대는 영감이 대표적입니다. 당상관 이상의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을 영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남자, 노인을 두루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죠. 그래서 의미가 확대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현대국어와 다른 조사의 사용. 자, 첫 번째, 관형격 조사입니다. 자, 관형격 조사는 별표 2개. 현대국어의 의인데요. 유정명사 뒤에는 의가 나타나고 무정명사 뒤에는 시옷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뭐 높임의 명사에는 또 시옷을 사용한다 이런 것도 알고 있을 텐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의고요. 유정명사는 의, 얘는 모음 조화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 했을 때 얘가 양성이기 때문에 애가 선택됐죠. 아들의 아내다. 유정명사는요, 생물 중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생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무정명사에 들어갑니다. 식물은. 그래서 나라 경우에 나라는 시옷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이 이렇게 됩니다. 의라는 거. 현대국어에는 의밖에 없지만 중세국어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다. 이거 외에도 우리 훈민정음 서문에 이도 있죠.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자기 의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의도 있었습니다. 자,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격 조사입니다. 부사격 조사는 와, 과, 이, 두고, 도곤, 라, 에 등 다양하게 현대국어에는 있는데,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애가 있어요. 중세국어에는. 그래서 중국에 달라, 중국과 다르다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이게 와, 가로 바뀌죠. 그래서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애다. 비교 부사격 조사 애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주격 조사는 별표 3개입니다. 주격 조사는
이를 15세기에는 이만 있었는데요. 가는 근대국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이만 있는데 이가 세 가지의 형태를 가집니다. 자음 뒤에는 이, 모음 뒤에는 이런 이 뒤에는 이렇게 안 나타나는 영형태라고도 하고요. 이런 걸 영형태, 공집합, 영형태라고 주로 합니다. 그래서 말쌈 같은 경우에는 말쌈이 받침이 여기 원래 있는 거죠. 여기 이가 오니까 미음이 넘어가서 말쌈이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이. 그다음에 홀배, 할바 가가 되고요. 여기 바에 이가 오고 배가 되는 거죠. 불휘는 여기에 이가 있죠. 그러니까 영형태가 와서 뿌리 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표기의 차이점. 자, 표기는 이어적기가 원칙입니다. 이어적기는 형태소의 경계를 밝히지 않고 앞말의 받침을 소리나는 대로 뒷말에 이어 적는 표기를 말합니다. 자, 시기별로 보면요. 여기를 먼저 나누는데요. 이게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을 말합니다. 자, 이 앞까지는 조선의 앞부분 소민정음 창제해서 중세국어에 해당합니다. 15, 16세기. 자, 이때는 이어적기가 원칙이죠. 그래서 15세기가 특히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16세기부터 좀 혼란스럽게 시작했다 했죠. 그래서 16세기에는 끊어적기도 같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17, 19세기에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로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혼란이 많아져서 거듭적기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싸미 거듭적기 미음 위아래 다 나타나는 거듭적기를 중철이라고 하죠. 중철도 나타납니다. 근대국어에는. 그리고 193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현대국어라고 하는데 이 현대국어는 이제 분철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받침표기입니다. 자, 받침표기는 팔종성법이 중세국어에는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팔종성법은 종성에 적는 자음을 이렇게 8개로 제한을 하는 걸 말합니다. 표기하는 걸. 그래서 사마띠의 경우에 원래는 치읓인데 시옷으로 표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1445년 용비어천가 곧이라고 나타나는데 종성, 부용, 초성에 따라서 적어서 지읒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초기에는 모든 자음을 종성에서 사용하라고 세종대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 15, 16세기 세종대왕 사후에 이제 실제로 표기를 하게 되는 많이 쓸 때는 팔종성법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성에는 이렇게 8개만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중세국어에서는 팔종성법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다가 디귿과 시옷이 대립합니다. 얘네 둘이가 좀 비슷한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7대표음 할 때도 시옷이 디귿으로 소리 나죠. 그래서 얘네 대립을 하는데 17, 19세기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근대국어에는 누가 이기냐면은 시옷이 이깁니다. 그래서 디귿이 사라지고 시옷을 받침에 적게 됩니다. 이걸 칠종성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한 기준한 현대국어에서는 다시 종성, 부용, 조성으로 모든 자음을 종성에 사용할 수 있는 표기할 수 있는 현대에서는 다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이거는 표기의 문제고요. 발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7대표음으로 발음을 하죠. 음절 끝소리 규칙 우리 다 알죠. 가느다란 물방울. 자, 그때 시옷과 디귿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시 디귿이 이기죠. 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또 뭐가 있죠? 외래어 표기법 있죠.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을 할 때 종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7종성이에요. 여기 7종성. 받침을 7개만 쓸 수 있습니다. 뭐만 쓸 수 있을까요? 네, 근대국어랑 똑같습니다. 기역은 이를 미음 비읍 시옷 이응만 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롯데 할 때 롯데 이렇게 시옷을 쓰죠. 네, 이런 식으로 외래어 표기를 할 때 다시 시옷을 쓰는 이런 재밌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국 정운식 한자음 예를 또 봅시다. 동국 정운식 한자음이라고 하는데요. 균,깃, 문, 자, 민, 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동국 정운식 한자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자 옆에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는 걸 동국 정운식 한자음이라고 하고요. 동국 정운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옥편입니다. 세종 때 편찬한 운서다. 한자의 표준 발음을 훈민정음 규정을 한 걸 말하는데 원칙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한자를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고자 했고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자는 완벽한 글자이기 때문에 종성에 빈칸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빈칸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응을 썼습니다. 이 이응은요, 주의할 게 이 이응은 음가가 없습니다. 음가는 음의 값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양주라고 했을 때 음운의 개수를 물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맞습니다. 일곱 개가 총 음운의 개수예요. 왜냐면은 이 양을 놓고 봤을 때 양은 음운이 야 할 때 얘가 없는 거예요. 음의 값이. 그래서 얘가 한 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개, 두 개, 두 개에서 일곱 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의 값이 있는 거, 양에서 얘는 음의 값이 있고요. 얘는 음의 값이 없는 겁니다. 이걸 음가라고 해요. 음가.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음가가 없는 거는 이렇게 썼고요. 음가가 있는 건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어제라고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썼다는 거죠. 세종어제. 왜 한자어인 경우만. 우리말은 이렇게 안 씁니다. 우리말은 밑을 비어 있다고 뭐 채워넣고 안 그래요. 근데 한자어인 경우에만 이렇게 썼고 이걸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거 발음은 생종엉쟁이 아니겠죠. 세종어제입니다. 음의 값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초성에 여린 히읗을 사용하는 거, 이것도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훈민정 음에 음이 이렇게 쓰죠. 얘를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린 히읗을 사용했죠. 그 다음에 이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표기상의 특징이죠. 띄어쓰기는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납니다. 근대국어 시기에 독립신문이라고, 독립신문 장간사에서부터 띄어쓰기가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 출제 프린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해봤고, 여러분 선생님 말한 걸 전부 다 알려고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프린트의 내용들만 숙지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